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BA2의 전파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유행 추이가 다르다며 외국에서는 오미크론형의 유행이 끝난 후 BA2형이 존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함께 유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를 의약 외품으로 오늘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한 필름창으로 돼 있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28%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향후 노동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인수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견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교롭게도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고액 연봉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률가가 아닌 한 후보자가 로펌으로부터 4년여간 18억 원을 받았다면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와 고액 연봉 논란,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다듬어야 하는 지금 민주당이 내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그렇듯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문자 받아볼 텐데요. 또 오늘부터는 2주 동안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만큼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숨기지 말고 마음껏 드러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시사회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또 꼭 알려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저희가 산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산불 소식이 좀 들어와 있어요. 경북 봉화군 화천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림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 오후 1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봉화읍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산불은 봉화읍 화천리 화천교회 뒷산에서 시작됐으며 화재 발생 6시간 후인 오후 7시 30분 현재 주택 한 채와 창고 한 동을 태운 뒤에 동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무량면 수식리 인근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봉화군은 산불 발생 직후 화천리와 수식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해서 한때 10가구 주민 20여 명이 마을에 간과 기도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서는 헬기 25대 그리고 인력 460여 명,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지금 날이 저물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이 진화 인력 620여 명을 투입해서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오후 7시 현재 진화율이 70%이며 화목 보일러 제로 인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산불 영향 구역이 105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헥타르에서 3000헥타르 미만, 그리고 초속 11m 이상 강풍, 진화 시간 24시간에서 48시간 미만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등의 긴급 지시를 통해 야간 진화 인력과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화 인력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식목일에 또 산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경북 봉화하면은 산림이 굉장히 우거진 곳 아닙니까? 지금 강풍이 만약에 분다고 하면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산림당국도 그렇고 소방당국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울진 삼척 산불이 얼마나 빨리 번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저 후속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예비비를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네, 오늘 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이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잘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그 기조대로 잘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상정될 예비비 규모가 원래 당선인 측이 요구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이나 청와대 측이나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한 300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인수위가 한 360억 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당선인 쪽에서는 원래 496억 원을 요청했던 거죠? 맞습니다. 496억 원이고요. 세부 내역은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118억 원, 그리고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이 약 100억 원, 그리고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혹시 국방부 합참 건물 이전비가 빠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가 안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은 포함이 됐고요. 대신에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춰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의 계획이라서 아마 그런 관련 부처가 이제 이전하는 비용은 1차 예비비에서 빠져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계산하기로는 496억 원 중에서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이 한 118억 원 정도 되니까 36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합참 이전 비용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다. 네. 꼭 필요한 부서는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합참으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얘기가. 네네. 저도 참 이게 도미노처럼 다 부서가 이동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동 안 하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액수가 나오나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좀 납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청와대하고 조율을 좀 거친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아니면은 이 청와대에서 예비비를 그냥 편성한 겁니까?
조율을 거친 걸로 봐야 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김은혜 대변인은 좀 모호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 청와대 측,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이후 큰 틀에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네. 곧이어 인수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철희 수석이 장재원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예비비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뭐 액수에 따라서 청와대와 뭐 무슨 불필요한 긴장 관계 이런 건 전혀 없다. 이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뭐 이제 496억을 요청했는데 300 몇십억만 줘서 지금 뭐 당선인 측이 격려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이제 기자들과 또 별도 자리에서 만나서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300 몇십억 원이고 나머지도 실무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뭐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서 집무실 이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도.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제 이제 인수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이런 내용을 사실상 뭐 시인을 한 게 지금 회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수위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이 용산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지가 꽤 됐다. 예.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외통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뭐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뒤집으면 뭐 사실상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이동 지금 집무실은 계속 쓰되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고 이전하는 작업이 끝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또 접근이 제한되어 왔던 청와대 인근 북악산 전 지역을 그 개방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늘 이 북악산 남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쪽 부근에 그쪽으로 산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 뒷산이라서 네. 거기에 올라서면 청와대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그 경호상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시민들 출입이 좀 통제가 됐던 곳인데요. 북쪽은 이미 개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남쪽은 그동안 개방을 안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식목일인 오늘 이제 새로 개방되는 북악산 남측면 산행에 나섰고요.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이 북악산 남측면을 내일부터 개방하기로 했고, 그 지난 2020년 11월 이 북측면이 개방된 데 이어서 남측면 출입 제한까지 없어지면서 이 북악산의 대부분의 이 공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배포 자료에서 북악산이 54년 만에 국민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뭐 청와대 완전 개방 이제 이런 것과는 무관하고 2017년 대선 당시에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악산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한 뒤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어요. 네,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만나서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그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난 한덕수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좋은 인재들을 길러 수요가 많은 분야에 취업이 되게 할 거냐, 이 인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했다면서 그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활동할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등 젊은이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했고, 앞으로 당이나 국정에서 많이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혹시 일각에서 이제 뭐 조각 내각 구성 관련해서 좀 이제 뭐 당 인사들을 좀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혹시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는지 이런 축축도 있었는데, 한 후보자는 그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민주당 중진들한테도 전화했습니까? 이게 이제 이 보도는 이제 어제 나온 보도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관계자 발로 이 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원래 이제 안면이 있던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왜냐하면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도 지냈고 재정경제부 부총리도 지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요직에 있었던 지금 민주당 인사들과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안부를 전하고 이제 협치를 잘 해보자 이런 취지의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어제는 이게 민주당 관계자들 발로 이제 이게 전해진 거고, 오늘 오전에 지금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잠깐 다녀갔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만나서 어제 민주당 중진들한테 전화하신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거는 협조를 좀 부탁했다 이렇게 한 후보자가 이제 밝힌 겁니다. 아, 인사청문회 좀 잘 좀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였네요. 맥락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거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앤장으로부터 고문료 받은 게 4년 동안 18억 원이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어제 방송 보도로 이게 처음 알려졌고, 이제 이후에 몇 군데서 확인 보도가 났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 이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만 원이 법과 공정, 상식, 도덕, 양심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 검증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김앤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네. 이 7대 인사 기준은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네. 민주당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인데 이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내로남불 인사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그 인수위 브리핑 자리에서도 이 18억 고위 이제 고문료 논란이 좀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김은혜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국민께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역량과 경륜과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로 내정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전 인사검증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됐던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네. 이제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직접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이 거액 고문료 논란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잘 좀 판단해달라 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청문위원들과 언론에서 다 검증을 하고 질문하고 토론할 텐데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냐 어떠냐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피한 거고요. 예. 앞서 출근길은 이제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 내에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졌는데 여기 출근하는 길에서는 이 연봉 고액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그건 기자들 생각이고 이제 이렇게 좀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건 국회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 이제 국회 쪽으로 공을 돌리기도 했던데 지금 한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거죠.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오늘 한 총리 후보자가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건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또 한편으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하고 인수위가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대로 이게 이 정부의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이제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네. 그 진보 진영 정당들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에 빗대가지고 4년간 18억 원 받은 정직 총리께서 청년들 알바비와 저임금 노동자들 최저 수준 품삯에 대해서 만내 정내하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주말 장관 인선을 일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제 조각조각의 얘기를 이제 좀 그렇죠. 끼워 맞춰가지고 네. 보면 아마 이르면 주말쯤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인수위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수위 출입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한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네. 4월 중순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이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일로부터 역산해 보면 이제 4월 중순,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해야 이제 그 정부 출범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청문회를 끝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계산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이번 주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낙점이 되고 통보가 되고 당선인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주보다는 이내이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거고 특히 이번 주 후반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이 7일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7일에 경제부총리 발표하시나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려는 거 기자들이 수리를 쳐서 물어봤더니 7일은 좀 그거보단 더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괄 발표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단 더 늦어질 것이다. 7일보다는 늦어지니까 근데 금요일에 하진 않을 테니까 아마 이제 이르면 주말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자들의 발언과 추측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거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들은 주말에는 발표를 안 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사실 지금까지 뭐 장제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 윤 당선인이 직접 거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오후에 이제 점심 후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우 현역 의원인데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그럼 뭐 장성민 전 의원이냐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오자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웃으면서 그냥 걸음을 옮기기만 했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 그리고 아닌 이유는 현역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꼭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도 일단 후보군에 올라던 현역 의원들은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일단 후보군에서 좀 제외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인데 이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죠. 이제 청와대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직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청와대 참모를 맡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의석수 이제 그걸 악화시키는 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정무 감각이 좀 검증된 경륜이 있는 분을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삼고초려해서 모시려고 한다. 또 이제 어제 기사가 뭐 대통령 당선인께서 경제 전문가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다 아니고 정무 감각이 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현역 의원이 아니고 정무 감각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 전직 의원이다. 그렇죠. 아마 전직 의원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선수가 뭐 한 3선, 4선 이상 정도 되는 아마 그런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선수는 좀 적더라도 뭐 정부나 행정에 좀 고위직 어떤 그 경력이 있는 이제 그런 인사를 물망에 두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 오늘 대변인직을 사퇴했어요.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뭐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출마 고민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를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혔고요. 예. 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 말미에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넣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후임 대변인 누가 맡는 겁니까? 지금 당 최고위원 겸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지금 후임 대변인으로 오늘 기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실제로 오늘 오후부터 대변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관심이 되는 부분이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도 내려놓고 출마를 한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당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뭐 이 자리에서 뭐 김은혜 의원 출마 결심한다면 대환영이다. 그러면서 뭐 윤심 관련 질문에는 당선인 생각은 알 수 없으나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하진 않을 걸로 본다. 본인도 출마 선언한 이후에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출마한다는 걸 알렸고 뭐 이제 그 잘하라는 시제 뭐 격려 덕담을 들었다 이제 이걸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제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상당히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선에서도 지금 5%포인트 정도 그 이재명 후보 그렇죠. 표가 더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좀 이제 열세를 좀 뒤집는 이제 큰 전략적인 면에서 유승민 대 김은혜 이렇게 막 크게 막 그 경선을 벌여서 맞붙으면 결국 좀 흥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 반면에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근 그룹의 좀 비터 정서 때문 아니겠느냐 뭐 선거 때도 좀 열심히 돕는다는 이제 평가를 하긴 좀 어려운 상태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쌓여서 이제 말하자면 좀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제 김은혜 의원에 대한 차출론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김태흠 의원이 결국 이제 충남지사 출마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네, 김태현 의원은 특히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과의 직접 의사소통을 거쳐서 그 원내대표 선거는 출마하지 않겠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예. 그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윤 당선인 최측근인 이 권성동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유승민계였던 그 조혜진 의원 지금 이렇게 두 명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원래 이제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도 이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오늘 불출마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후보는 2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요. 네, 어제 경기도청 외에도 이번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공무원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된 걸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예.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계 수사계가 어제 오후 8시께 이 사건 피고발인인 이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배 씨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앞서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10시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임무실 조사 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기며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두고 계파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문제 두고 당이 좀 시끄러운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정치는 어쨌든 대의 명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30년 지기들이기도 하고 제일 친한 같은 386 세대들이신데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하는 것은 어쨌든 명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기획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노력들에 앞서서 이제 괜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어수선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걸 좀 안타깝게 봅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설 전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86 용태론을 언급하고 본인도 총선 불출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른바 86 세대라고 하는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뒤따라가면서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당내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이 장면하고 비교해 보니까 뭔가 섭섭함 같은 것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혼자 먼저 그걸 선언했으니 책임도 혼자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대의 명분 중요하고 그것을 예. 공감시키고 나가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386 용태론 혹은 이제 불출마, 헌신 이런 단어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앞서의 불출마 선언도 크게 어떤 국민적 반향이 있지도 않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뒤따르고 같이 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이래서 네. 그냥 단발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 대의 명분을 갖고 단순히 어떤 상황 논리에 급급한 어떤 선택이랑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 명분이 실종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또 현실론을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도 또 당내에서 출마 안 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마땅한 인물이 없지 않느냐. 송영길 전 대표 출마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맨날 불가피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뭐 위성정당 만들 때도 불가피함이 있었죠. 그 당시에 상황 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원 당규 바꿔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할 때도 그렇죠. 상황 논리가 있는 거예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고요. 네. 다 그랬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으로 소탐대실 하면서 나가면 정치의 어떤 원칙, 국민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걸 계속 보면서 이번에도 뭐 대안 부재론으로 그 어떤 대책 마련 자체를 이렇게 시도를 못하게 만들고 네. 그냥 대안 부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건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요. 역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어요. 안철수 그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러니까는 여론은 그쪽으로 확 쏠려 있었고요. 네. 서울시장에 결국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았고요. 네.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뚝심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쭉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예요. 저희도 시간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너무 조급하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뭐 대안 부재다 이러면서 그냥 밀고 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예. 우리 당에도 전략 단위가 있고 또 서울시당 위원회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논의들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저는 상황을 반전시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인물이라고 네.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 선거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뻔한 인물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매번. 네. 같은 똑같은 당 안에서 내부 인사라 할지라도 혹은 외부 인사라 할지라도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가면 뻔하게 지거든요. 그냥 그런 뻔한 패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나 당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도와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86이 아니라 그 밑에 세대, 뭐 40대, 그리고 정치에 좀 적게 그동안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든 뭐 이런 좀 신선한 인물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 노력은 계속 하고 있긴 하는 겁니까? 당에도 전략위원회도 있고요. 또 네. 전략공천위원회도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선거 때문에 당원 당규상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위원회들을 좀 구축을 다 해놨어요. 예. 그냥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책임 있게 비대위가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해서 책임 있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어떤 구도와 어떤 각오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거냐 이 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한 논의도 없이 대안부재로 이렇게 가려다 보니 당내 불협화음만 지금 생기는 모양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진 의원님께서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저런 주장들은 많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저는 네. 지금까지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말 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고 다만 위국 헌신이 군인 본분이듯이 네. 당의 위기와 당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당원의 도리이자 당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의 어떤 전략과 방향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그냥 내가 나가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와 의사는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당원의 역할로 그런 쓰임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중한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자출이냐 차출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 출마를 물밑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석의 영역이죠. 뭐 정성호 의원이나 뭐 김남국 의원이 찾아갔다거나 혹은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던 젊은 정치인들이 또 찾아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두는 거는 같은데 오늘 또 김민석 의원의 그 뭐 인터뷰를 보면 전혀 뭐 근거 없다는 듯이 또 말씀을 하시니 해석 그냥 부딪히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좀 비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반대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 기저에는 계파 갈등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파 갈등 뭐 명락대전의 2차전인지 3차전인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런 갈등과 논쟁이 당의 에너지를 형성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이것이 여러 뭐 사실 그동안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던 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논의를 확 불을 붙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게 뭐 갈등이다, 계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도 어쨌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이런 논쟁이 붙었고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얼마나 현명하게 그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걸 추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강 건너 불구경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니까 뭐 여당 내부의 이런 논쟁과 뭐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즐기듯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저희로서는 이런 과정 혼란을 잘 내면 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거의 뭐 자중질환 수준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거머쥐고 그걸 바탕으로 그 정권 어떤 탈환에 어떤 뭐 에너지를 만들었듯이 저희가 오히려 그런 역순을 충분히 밟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활동 재개 시점 언제쯤이 될까요?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빠르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자산 1호를 위해서나 또 뭐 우리 당의 어떤 혁신과 체질 개선의 시간을 위해서나 좀 그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직후 8월 전당대회 출마 얼마든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구도를 그리고 또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상황을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 경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미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씨 본인도 그렇고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도가 관련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법당국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국민들 보시기에 유독 선거 진 쪽에 네. 더 이렇게 어떤 야멸차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괜한 논란이 휩싸이지 않도록 그 여야 그 당시 후보 진영의 여러 문제점들 또 사법적 처리를 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찰이나 검찰이 그 어떤 기울어짐 없이 정치 보복 수사 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네, 일단 1위는요. 오늘이 식목일이라서 그러죠. 환경이 나왔더라고요. 환경요? 네, 근데 식목일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탄소 배출 관련 이야기입니다. IPCC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구죠. 네, 매우 중요한 기구죠.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기후 변화의 완화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게 2014년에 5차 보고서 나오니 8년 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네. 그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전망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2030년이 되면 6에서 9기가톤 정도만 감소할 수밖에 없대요. 그랬는데 우리의 전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16기가톤 이상의 온실가스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린 문제는 누구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 절감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연구는 되게 연구에 대한 결과물 기반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성을 담아서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보고서랑 다르게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협상이 길었다고 그래요. 48시간 이상 지연이 됐고 각 문장마다 만장일치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동의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합의된 문제의식이나 완화 방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대표되는 두 그룹 간에 너무나도 이제 동상이몽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만 보더라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북아메리카 지역은 연간 19톤인데요. 남아시아는 2.6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따라서 7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자의 논리들이 워낙 세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의하는 상태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한 걱정이 있고 서로 눈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탄소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을 당연히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지만 우린 조금밖에 배출하지 않는데 우리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가운데 지난 동해안 산불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역대 가장 큰 산림 피해 나는 게 동해안 산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산불로 인한 일단 탄소 배출 등의 대기 오염도 상당히 심각했고요. 생태계가 완전 복구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만 522만 그루의 나무가 불에 탔는데요. 온실가스가 이제 실제로 131만 톤이 이번 동해안 산불로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국내 등록된 자동차 2,491만 대의 88%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극심한 온실가스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정 지역에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기후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데도 몇 년이 걸리지만 예. 조림, 그다음에 완전 복구, 그다음에 야생동물, 토양 속 미생물까지 원상태가 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씁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위 주자는 뭡니까? 네, 2위는 연애 분야고요. 첫 번째 예. 키워드는 역시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혹시 스캐미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스캐미스. 스캐미스요? 네, 이게 지난 그래미 시상식 이후에 예.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 SNS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예요. 예. 이게 합성어인데요. 사기를 뜻하는 스캠, SCAM하고 그래미가 합성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BTS는 상을 못 받았죠. 네, 그래미가 이제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스캐미스라는 이 단어가 SNS 전 세계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를 정도로 네. 이 방탄소년단의 수상 불발에 항의하면서 이제 탄생한 신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아미 팬들이 스캐미스라는 단어로 아시아 음악을 외면하는 그래미의 보수성을 좀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만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방탄소년단이 지금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미에 관심을 갖게만 하지 마라. 이제 뭐 아미 팬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게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주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라스베가스에 온 거는 그래미 때문이 아니라 스타디움 콘서트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미가 BTS를 오히려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이제 BTS 불러놓고 네. 공연시켜놓고 상은 안 주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래미가 마케팅용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BTS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뭐 그런 얘기 나올 만한 게 공연이 엄청났습니다. 실제 이제 그래미에서 했었던 공연 자체가 상당히 압도적인 공연으로 객석의 기립박수 받았고요. 외신들의 찬사도 이제 빗발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창의성도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빌보드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롤링스톤스 같은 경우 롤링스톤 잡지에서는 버터 무대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래미 어워즈 공연 탑 25 중에 13등으로 이제 선정을 할 정도였는데요. 좀 아쉬움들이 멤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멤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고 상 받아서 팬들에게 보답하고 있었을 뿐 싶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8, 9일과 15일에서 16일까지의 방탄소년단의 4회 공연이 있어요. 이 4회 공연 일찌감치 모두 다 매진이 됐는데요. 그래미 수상의 불발 아쉬움을 공연장에서 아마 아미분들과 또 방탄소년단이 불태우지 않을까. 네, 불타오르네.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네. 네. 오히려 이럴 때는 네.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 빅뱅도 무슨 키워드에 올랐다고요? 네, 빅뱅이 오늘 새벽이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신곡을 공개했는데 2018년 3월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신곡입니다.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대중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그중 이제 멤버들이 빚었던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뭐 지드래곤과 탑의 대마초 흡연의 구설수가 있었고 대성은 소유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 논란이 있었고 또 전 멤버 승리는 사회적인 좀 큰 파장 때문에 아예 은퇴를 했죠. 그래서 빅뱅이 4인조로 개편이 됐습니다. 네. 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컴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중들의 갑론을박에도 기대에는 이제 음원 성적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뭐 실제 이제 국내 음원 차트 모두 1위 했고요. 중국, 일본에서도 실시간 1위, 그리고 아이튠스 33개 지역 모두 다 1위 했고 유튜브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보고 왔는데 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500만 회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500만 회요? 네, 오늘 0시에 했고 1,400 제가 볼 때까지가 9시에 1,493만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네. 1,500만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곡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어쨌든 자신들을 여전히 소비해주는 지지층이 굳건하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빅뱅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음원 차트의 성적은 상당히 좋았던 사례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상에서는 뭐 죄는 미워하되 음악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기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대중의 반감 속에
속에 어쨌든 활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뱅에서 탑이 이번 싱글을 끝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아예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번 뮤직비디오의 형태도 그렇고 이거 빅뱅의 마지막 곡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향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월드컵 조편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H조가 됐죠. H조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른바 한풀이 복수조라고 한풀이 불리고. 복수죠요? 네, 왜냐하면 서로 물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같은 조인데요. 일단 이들 간의 복수심에 좀 사로잡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복수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네. 그때 이제 한국에게 당한 패배가 있었죠. 포르투갈이 2명 퇴장 당했고 9명으로 싸워서 1대0으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찌감치 보따리를 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교롭게 포르투갈과 만나지 못했다 20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지금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파울로 벤투 감독이 예.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치의 주전 미드필더였고요. 그때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때 포르투갈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었던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이 실제로 벤투 감독을 지도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뭐 벤투 더비다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르투갈 바라볼 땐 역시 이제 호날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년 전 유벤투스 시절에 K리그 친선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네. 노쇼 사태가 있어서 이제 아픔이 있어서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가나와 우루과이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우루과이에게 가나가 뼈아픈 패배를 당했는데 네. 이때 아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문제아로 좀 그때도 많이 수아레즈 선수죠. 예. 수아레즈 선수가 문전에서 갑자기 공이 오는 걸 손으로 막았어요. 핸들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퇴장이 당했습니다. 퇴장을 예. 당하고 그 다음에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그 페널티킥을 가나가 넣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진출이 좌절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우루과이와 16강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도 아주 좋은 어떤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수아레즈에게 또 2골을 이제 헌납을 하게 되면서 패배를 당했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16강까지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H조 과연 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계속 관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력전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 그렇죠. 한번 좀 보면 되겠네요. 자, 4위 주제는요? 4위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최대 실적입니다. 이제 작년 국내 상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595개사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3조 9,668억, 순이익은 156조 5,693억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글로벌 소비 수요가 이제 작년으로 이제 많이 이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됐고요. 수요가 증가돼서 물건을 전보다 더 팔았고 또 가격 상승, 비용 절감이 있어서 이윤이 더 남아서 실제로 이제 그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 같은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68원으로 전년보다 37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수치인데 문제는 이제 올해라는 거예요. 네. 올해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대비 이제 소폭 늘어났지만 거기서 이제 순이익은 확실히 전년 대비 많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그렇죠. 침공, 그죠? 네. 그 외에 뭐 인플레이션, 장기화, 네. 환율, 국제 유가들 때문에 이런 걱정들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문화 분야인데요. 예. 키워드가 버스킹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리 버스킹 공연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시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포구 홍대 거리에 버스킹 존도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공연을 하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는 있지만 예. 마스크를 끼고 기타를 치면서 공연을 즐기는 형태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공연장인데 카카오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하고요. K-팝 전문 공연장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큰 어떤 의미 있는 장소가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조금씩 우리 사회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있어야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방송 내용 관련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전라 동부와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엔 가시